대한민국의 한글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언어학 과제에서 시작된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문자 분석을 넘어 전혀 예기치 못한 감동, 문화적 충돌,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한글이라는 문자가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한국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나라라 말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언어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음성과 문자라는 수업을 수강 중입니다. 해당 수업의 첫 과제로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대해 분석하는 주제를 받았고, 그것이 저와 한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언어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각기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열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형태가 어떤 철학과 사고의 결과물인지를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글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문자를 단지 말소리를 적는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지식은 있었지만 문자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이었죠. 하지만 한글이라는 문자를 접하고 나서는 그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이유와 철학은 저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문자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문자를 고안하셨다는 이야기. 그것은 문자학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애와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게 되면서 저는 단순한 문자 기호로만 보였던 기역, 미음, 시옷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음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구조는 그 자체로 소리와 형태가 일치하는 일종의 시각화된 음성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자음은 바로 이응이었습니다. 음성이 나지 않는 공백 같은 글자. 그러나 실제로는 발성의 시작점을 상징하는 문자.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듯하지만 실은 말하기의 문을 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응에서 언어라는 존재의 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들리지 않지만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또한 모음의 구성 원리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점과 선, 수직과 수평, 그리고 그것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수많은 소리의 세계. 천지인이라는 삼재사상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문자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문자가 이렇게까지 철학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자 사상체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단지 지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한글이라는 문자에 감정적으로도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구 대상이었던 문자가 이제는 알고 싶어지는 존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과정을 소개하시면서 백성의 소리를 듣는 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자는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여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제가 이전에 접해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문자란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때로는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글을 연구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논문을 읽고 조선시대 문자 사용 방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계가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여정이 단순히 한 나라의 문자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란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한 거울 속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과 또 다른 세계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글에 대한 저의 탐구는 깊어졌고 어느새 수업 외의 시간까지 한글 관련 서적이나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이나 논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의 구조와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실제로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는 결코 글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점점 깊어질수록 저는 그 구조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배경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음성과 문자 수업에서는 각자가 선택한 문자 체계에 대해 자유롭게 분석하고 발표하는 과제가 주어졌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훈민정음의 구조, 철학,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문자 창제라는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양한 언어학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음이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다는 점, 모음이 천지인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명 깊었던 부분은 세종대왕의 창제 동기였습니다. 문자 사용의 특권을 일부 지배층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그것이 훈민정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교실 앞에 나서며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된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시기, 그리고 창제 철학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입니다. 그 구조적 논리성과 철학적 깊이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선 인간을 위한 지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자음의 조형 원리, 모음의 배치 방식,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 사회적 맥락까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한글은 음성 언어를 가장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문자입니다. 동시에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된 가장 인도주의적인 문자이기도 합니다. 문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한글은 그 첫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박수를 쳐주었지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린화 씨의 표정은 어딘가 묘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손을 들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어의 발표는 흥미롭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과학적인 문자, 가장 인도주의적인 문자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소 절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는 단순히 복잡한 문자가 아닙니다. 상형과 회 형성의 원리를 통해 수천 년 동안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이치를 표현해온 체계입니다. 그의 말은 정중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문화적 자부심과 약간의 불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발표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민감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의도가 다른 문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창제 철학에 감동하여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관점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약간 조심스러워졌고 저는 발표가 끝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학문적 감탄이 문화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이 저를 깊은 성찰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캠퍼스 게시판에서 한글 붓글씨 워크숍이라는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손끝으로 만나는 한국의 문자, 감정을 담아 쓰는 붓글씨 체험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글로 쓰인 시 한 구절이 붓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주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메일을 보냈고 수진 씨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예술학부 재학생으로 한글의 조형성과 감정을 담는 힘에 매료되어 붓글씨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크숍 첫날,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잡고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종이에 번지는 먹의 결, 손끝의 떨림, 그리고 붓이 종이 위를 지나는 소리. 모든 것이 생소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의 획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글자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이에요. 한글은 쓰는 방식 자체가 감정을 담는 예술이에요. 획을 눌러쓰고 세게 밀고 조용히 끊는 그 리듬 속에 쓰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죠. 같은 단어라도 쓰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언어를 소리로 분석하고 구조로 정리해왔지만 처음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문자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북글씨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게 되었고 수진 씨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때때로 고향이 그립다고 말하며 한글로 쓴 시를 조용히 낭독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언어라는 것이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고향이자 기억이며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나는 문자를 머리로만 연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손끝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나에게 있어 구조와 철학을 넘은 감정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북글씨를 통해 한글의 감각적인 아름다움과 정서를 경험한 이후 저는 그 어떤 학문적 이론보다 강한 울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연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언어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표 이후 리나 씨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미묘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인사도 나누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오해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의 한국어 자료 코너에서 우연히 리나 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자 문화권과 언어 철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 현대어 해설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고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나 씨. 지난번 수업 발표 이후로 직접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그는 책을 덮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클레어, 나도 이야기하고 싶었어. 너의 발표 솔직히 말해 처음엔 좀 불편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 내가 한글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걸 느꼈으니까. 그의 말은 의외로 따뜻했고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자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형문자의 기원, 회의자의 상징성, 그리고 형성자의 언어적 확장력까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리나 씨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한자가 단순히 복잡한 그림 문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철학과 사유가 담겨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별 발표에서 같이 이 내용을 다뤄볼래? 너는 한글의 철학과 구조를, 나는 한자의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학기 말 조별 발표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문자와 세계관을 주제로 한글과 한자에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그 자체로 학문적 교류이자 문화적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리나 씨는 한자의 조형 원리를 그림과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고, 저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자모의 음성학적 기반을 정리하였습니다. 서로의 발표를 보완하며 자연스럽게 문화적 관점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도 함께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발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리나 씨, 문자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담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과 사유의 방식까지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당신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한자를 보면 그 안에 조상들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 하늘, 땅, 사람, 자연 모든 것이 글자 속에 녹아 있어. 너도 한글에서 그런 걸 느낀다면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의 대표자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같은 방향의 동료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문자를 연구해왔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 언어가 숨 쉬는 공간 안에서 진정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나는 한글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글자 하나하나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 문자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이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장소, 즉 한국에 직접 가서 체험해 보아야 할 때였습니다. 학문적 연구를 넘어 문화와 삶 속에서 문자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교류처 웹사이트를 열고 한국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전공은 인문학과 언어학, 그리고 동아시아 문자 연구. 며칠 후 수진 씨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클레어 너무 잘 됐어요. 한국에 오면 다시 붓글씨도 같이 하고 제가 맛있는 음식도 소개해 줄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이제 더 이상 한글을 책 속에서만 이해하고 싶지 않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교환학생 경험을 넘어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며 저는 지난 몇 달간 작성한 연구 노트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한글의 자모 구조부터 붓글씨 수업에서 썼던 단어들, 린화 씨와의 대화 내용까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의 기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문자는 기억이다. 그리고 기억은 삶이다. 출국일을 며칠 앞둔 밤, 저는 혼자 기숙사방에 앉아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밴쿠버의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던 순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낯설고 단순하고 알 수 없었던 기호들. 하지만 지금 그 문자는 제 안에서 생생한 기억과 감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문자는 나에게 무엇이었을까? 처음엔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건넸던 붓 린화 씨와 나누었던 문자의 깊이에 대한 대화, 교수님의 말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가방 한쪽에는 붓글씨 수업에서 썼던 연결이라는 단어가 담긴 종이를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 글자는 지금의 제 여정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학문과 감정, 언어와 삶, 문자와 사람을 연결해준 이 여정.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신인은 에드워드 킴 교수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클레어입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문자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넘어 사람과 문화를 바라보는 눈을 배우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메일을 전송한 후 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곧 저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땅, 그 소리의 형태가 현실이 되는 공간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다시 쓰게 될 이야기에는 이제 이 문자의 철학만이 아니라 제 삶이 함께 녹아들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리듬과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나서는 순간 제가 몸담고 있던 익숙한 언어와 표정,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감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간판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낯설지만 어딘가 차분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설렘이, 또 다른 한켠에서는 막연한 긴장감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수진 씨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우리는 서로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몇 개월 전 밴쿠버의 강의실에서 처음 만난 그 친구가 이제는 제 여정을 함께하는 인연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올랐습니다. 클레어 정말 왔네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역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제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학교 등록, 숙소 안내, 대중교통 카드 구입 등 모든 것이 낯선 저에게 그녀는 든든한 가이드이자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수진 씨가 활동하고 있던 한글 붓글씨 동아리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다시 붓을 잡는 것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붓에 먹을 묻히고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 감각은 언어가 단순한 기호를 넘어 정서와 영혼의 표현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제가 쓴 단어는 정이었습니다.
그 한 글자를 쓰는 동안 저를 맞아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수진 씨의 배려, 그리고 한국의 거리에서 마주한 풍경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획 하나하나에 저의 감정을 담아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중 점심, 수진 씨와 북굴 씨 동아리 친구 몇 명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북적였고 테이블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는 식욕을 자극했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시종일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한 점 베어 문 순간 갑작스레 이물감과 함께 딱딱한 소리가 났고 곧 어금니에서 묘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손을 멈췄고 수진 씨가 눈치를 채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클레어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해요. 아마 예전에 캐나다에서 치료받은 레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치과 가요 근처에 제가 다니던 곳이 있어요. 지금 당장요? 예약도 안 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응급이 아닌 이상 치과 진료를 당일에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야 했고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금 달라요. 제 말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마치지도 못한 채 식당 근처의 치과로 향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물었고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한 뒤 레진 보강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치료는 30분 만에 완료되었고 통증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진료비를 계산하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300 이상이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저는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빨리 그리고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치과는 더 그렇고요. 전엔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클레어처럼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신기해하는 걸 보면 새삼 감사함을 느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에 돌아와 조용히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붓글씨로 단어 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그 글자 속에는 단순히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저를 걱정해주고 손을 잡고 함께 움직여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배려와 온기를 마주하였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따라 걷다 보니 결국 도착한 것은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며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단순히 언어의 구조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정서 그리고 관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문자였지만 그 문자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끝까지 제 마음을 기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기호로만 보였던 한글은 이제 저에게 감정이고 이야기이며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소리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의 형태라는 것.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세상을 말하지만 결국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 한국에서의 이 여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은 단어들을 쓰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단어는 아마 연결일 것입니다. 문자를 따라 걸은 길 끝에서 저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이라는 소리의 형태를 따라 캐나다에서 시작된 한 젊은 학자의 여정은 결국 사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언어에 대한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정체성, 오해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의 문자 속에 깃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클레어의 눈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한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저 익숙하다고 여겼던 문자 속에 이렇게 깊은 철학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자로 인해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결국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는 진실을 말이지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가 먼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글의 현재이며 또 미래일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